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지수가 꽤 많이 올라왔죠. 더욱더 신중한 매수가 중요해지는 구간입니다. 고점 매수를 지향하기 위해서 용의자들의 알리바이 수사해보겠습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 최수창 전문가, NH투자증권 윤정식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새 용의자 소환합니다. 첫 번째 용의자 슈픽앤코리아, 두 번째 용의자 동아소시오홀딩스, 세 번째 모두 투어입니다. 첫 번째 용의자의 알리바이 들어보시죠. 슈픽앤코리아, 알리바이는 미국 유통망 확대, 중장기적 성장 지속된다. 아이폰 케이스를 만드는 업체로 아이폰 6가 나오게 되면서 투자 심리도 상당히 좋았고 굉장히 실적이나 성장성이 부각되는 그런 용의자로 알려졌는데 그런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유통 채널을 다각화시키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수사한 바로는 이 회사는 이제 유통망 확대가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주요 상품의 제품을 보신다면 주요 제품에서는 대용량 보조 배터리라든가 보호 케이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보호하는 케이스, 그리고 액정 보호 필름 등이 있어요. 이런 게 주요 제품인데 이 제품들이 상당히 기술력을 요하고 고부가치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좀 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곽강을 받는 이유는 고부가치 제품은 아닙니다만 지금 후발업체들하고의 어떤 경쟁,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는 분들은 고부가치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경쟁이 심화되고 후발업체들의 어떤 진입이 나온다면 오히려 이 회사는 중장기적으로 성장이 좀 둔화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이 회사의 포커스로 보시는 것보다는 그것을 유통망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명품 같은 경우는 짝퉁 같은 경우에 형성되면서 우리가 소비욕이 명품의 짝퉁을 소비하는 소비 욕구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 회사 제품은 상당히 비싼 제품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짝퉁이라든가 후발 업체들보다도 더 많은 유통 매체를 통해서 판매대를 늘린다면 이 회사에게는 그게 긍정적인 요인이다. 시장은 선점하는 지휘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온라인에서 아마존 1위를 했었는데 아마존에서는 온라인에서의 그 북미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0%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로 북미 시장은 90%가 오프라인인데 그 오프라인 매장이 2,000개에서 4,000개, 내년에는 또 6,000개로 확대된다는 소식, 독일이나 유럽, 프랑스 쪽에도 진출하고 있고 또 중국에서 타오바오 쪽에도 수출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이 긍정적인 글로벌 유통망의 확대가 이 회사의 키포인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 쪽에 어떤 부족했던 오프라인 유통망까지 확보했다는 측면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마존에서 어쨌든 판매 1위를 했다는 건 그만큼 어떤 디자인의 강점, 소비자들의 어떤 마음을 훔치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런 디자인의 제품에 어떤 강점이 있다는 거고 또 브랜드 효과가 있는데 특히나 소비자들이 이런 제품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볍게 좀 소비를 하는 편이거든요. 굉장히 비싼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중요한 것은 유통망하고의 어떤 협력 관계, 파트너십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통망 자체에 이 회사의 공급이 늘어난다는 것은 매대에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또 넓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접근성이 또 빨라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점이 강점이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워낙에 짝퉁이라든가 이런 후발업체도 많이 나오는데 상표권과 지적재산권이 이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도 선진국에서 이런 게 제도적으로 잘 보완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미라든가 유럽에서는 이 직정재산권의 어떤 보호가 좀 될 것이고 중국에서는 작년에 상표권에 대해서 효력을 발생시켰어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도 그런 부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이게 하나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요인은 결국 유통망이 파트너십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이고 단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회사가 지금 높아진 밸류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 시가총액 거의 지금 8천억이 육박하고 있는 수준인데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어떤 회사가 그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매출, 영업이익률이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만 시가총액 대비 또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 향후에 어떤 고평가 밸류에이션 우려감도 또 있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진 증거를 가지고 와주셨죠? 네, 사진 증거는 아까 설명드릴 때 같이 나갈 줄 알았는데 제품 자체가 이런 거 제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폰의 케이스, 범퍼 케이스, 범퍼 케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기스나지 말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 요즘은 일체형 배터리 나오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보조 배터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거 많이 쓰신다더라고요. 예, 요즘 많이 쓰시거든요. 저는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만 이거 많이 쓰시게 되거든요. 이 제품 자체는 네. 고부가치 상품은 아닌데 결국 이 제품의 포인트는 그 브랜드 인지 효과랑 글로벌 유통망의 파트너십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밸류에이션은 좀 부담이 된다고 증거를 마지막으로 가지고 와주셨는데 석방인가요? 위험인가요? 저는 석방입니다. 석방 의견 예. 종합적으로 주셨네요. 윤정식 대리님 어떤 증거 갖고 계신가요? 네, 저도 사실 좀 비슷한 의견들입니다. 우선 저는 슈피겐코리아 이런 성장 속도에 굉장히 좀 점수를 많이 주고 싶은데요. 2009년에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이후에 성장세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얼마나 빨랐으면 5년 만에 지금 글로벌 3위고요. 뭐 글로벌 벨킨 뭐 이런 부분이 벨킨이 이제 글로벌 1위고요. 슈피겐코리아는 성장 속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면서 3위까지 올라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북미 지역에서 굉장히 큰 뭐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 지금 그림 하나 보여드린다면 북미 쪽에서의 제휴 파트너 우리들이 뭐 흔히 알고 있는 코스트코 같은 회사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3위에 슈피겐코리아가 이제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슈피겐코리아는 굉장히 인지도가 좋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을 중고로 팔 때 슈피겐코리아의 케이스를 같이 드립니다라고 거기다가 꼭 쓰거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은 이 제품은 훨씬 잘 팔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케이스계의 아이폰이다라고 보셔도 좀 무방할 것 같은데요. 지금 케이스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더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가 이 휴대폰이 메탈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메탈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 메탈은 사실 떨어뜨렸을 때 타격이 큰데요. 뭐 한번 찌그러지게 되면은 문제도 커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보호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케이스도 점점 더 필요해지게 되고요. 브랜드 인지도가 너무 좋습니다. 사실 훨씬 저가형 케이스들도 많은데요. 슈피겐코리아는 일반 케이스보다는 조금 더 비싼 편이지만 그 금액을 지불하고서라도 특히 아이폰 유저들은 슈피겐코리아의 케이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굉장히 프리미엄급에서 일정 부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유통 경로도 이미 선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 경로가 선점이 되어 있다고 하면 여기를 추가적으로 뚫고 들어가기는 좀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케이스계에서는 굉장히 뭐 글로벌 선도 업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보다는 성장 속도에 무게감을 맞춰서 보신다면 굉장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도 결론은 석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피겐코리아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상장한 지 그리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최근에 상장을 했고요. 주가는 37,000원에서 4배가량 14만 원 이상까지 올라온 이후에 조정을 받고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는 구간인데요. 12만 8,700원, 오늘 주가 특히 8%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은 브랜드력을 갖고 있는 그 아이템, 이것이 유통망이 확대되는 구조로 글로벌적인 기업이 되어가는 그런 스토리.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찾아보면 굉장히 또 알짜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스토리인데요. 그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슈피겐코리아라는 용의자입니다. 미국 비롯해서 여러 국가들의 유통망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과 높은 브랜드 인지도, 아주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 있고 매수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의견에서 슈피겐코리아 석방입니다. 자, 오늘 8% 급등하는 걸 따라잡기는 좀 부담스럽긴 하죠. 요령들은 잠시 후에 가격 전략 있으면 알아보고요. 두 번째 용의자입니다. 동아소시홀딩스,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 기관 집중 매수 많이 올랐다고 무서워하지 말자. 자, 기관이 계속 좀 끌어준다, 받쳐준다 하면 올라가도 일단 뭐 횡보할 때 좀 사놨다가 계속 이제 좀 가져가는. 근데 기관이 만약에 팔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좀 여유 있게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그거 확인하고 매도하셔도 좀 여유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드는데 동아소시홀딩스는 어떤 그 증거들? 알리바이를 갖고 있나요? 좀 더 알아보죠. 동아소시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 전반적으로 제약업종에 대한 포커스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얘기해 드릴 것 중에 포커스는 제약업종의 R&D의 성과가 나오고 있다, 가시적으로. 이 회사뿐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R&D 투자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한미약품이에요. 그러니까 한미약품이 급등하고 있죠. 면역질환 치료제에 대해서 수출 물량이 나오면서 8천억 정도. 그렇죠. 그 한미약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형 제약사들은 R&D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한미약품, LG생명과학, 또 지금 동아소시홀딩스, 그다음에 뭐 유한양행, 뭐 종군당 이런 대형 제약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소형 제약사들은 그런 R&D 투자를 과감하게 할 수 없죠. 현금 비용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그 제약업종의 큰 포인트로 보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1987년도 일본의 상황과 지금 굉장히 흡사하다고 봐요. 지금 일본이요 주식시장 더 간다. 일본 어디 이제 전망하는 네. 곳에서 더 간다. 특히 일본의 헬스케어 보자. 네. 고령화 사회 이미 그 초고령화잖아요. 일본은 1위. 그렇죠. 그 얘기를 아직도 지금 해요. 올해 가장 강할 것이다. 이렇게도 그럴 수밖에 얘기하더라고요. 없어요. 예, 근데 87년도부터 이어진 스토리군요. 예, 그건 네. 저 왜 그 스토리를 얘기했냐면 예. 그때 당시 일본 같은 경우 제약업종들이 징벌제로 규제를 받아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업황이. 그러나 90년도에 고령화 시대가 급격하게 증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도 은퇴하면서 그러면서 제약업종들은 엄청난 산업 성장을 했어요. 그때 당시 또 일본도 미국하고 FTA를 했고요. 제약업종을 개방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징벌제 때문에 그동안 억눌려 있다가 또 미국하고 FTA 하면서 이거 다국적 기업사들에게 먹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때와 일본의 어떤 산업 시스템 흐름하고 업황하고 굉장히 유사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곧 은퇴 시기가 이제 3년에서 5년 이내에 은퇴를 한다고 보면은 그 일본의 산업 업황 흐름과 시대적인 흐름이 지금 우리나라는 똑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약업종의 대형 제약사들의 어떤 M&A라든가 또는 네. R&D 투자에 있어서 그 흐름을 그대로 답습하고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큰 틀에 있어서는 제약업종은 최선호주고 저성장 시대에서 가장 고성장할 수 있는 기업군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과거 조선 업종이 한 5천억 정도 시가총액일 때 엄청나게 몇십조까지 갔었잖아요. 지금 제약종 업종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게 얼마 전까지 유한양형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한미약품이 오늘 이제 시가총액을 넘어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시가총액이 보통 5천억대에서 1조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한미약품이 한미약품 같은 게 2조대를 돌파를 한 것 같은데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동아소시홀딩스도 같은 업종 그룹군에서 대형사로서 그런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 이게 큰 틀이라고 보면 되시겠고, 근데 좀 집중적으로 보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바카스를 일반 약품에서 판매하거든요. 이 바카스의 가격 인상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한 10% 정도. 그래서 407원에서 한 450원 정도 인상되면서 일정 부분 이익 개선에 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동아소시홀딩스의 또 해외 프로젝트 잠깐 보시면 자료에 나올 텐데. 작년 6월 달에 그 미국 FDA 승인을 받았어요. 이것이 그 슈퍼항생제인데 보시면 시벡스트로라고 나옵니다. 이 슈퍼항생제가 허가를 받아서 판매가 본격화됐고 작년부터 100억의 어떤 매출을 보여줬거든요. 그 분기별로 100억 이상의 매출을 보여주는데 매출의 한 5%, 7%를 로얄티로 받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 또 그 외에 프로젝트들이 계속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벡스트로도 지금 실적에 반영되고 앞으로는 더 크게 그쵸.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요. 네.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또 모멘텀들이 더 있다. 그렇죠. 이 제약업종이나 바이오업종들은 모멘텀, 그러니까 잠재력이라고 하죠. 이 잠재력은 상당해요. 근데 그것을 너무 개별 중소형사보다는 대형 제약사로 좀 한정해서 본다면 충분한 현실적인 잠재력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 뭐 자이데나 쪽도 활약이 나올 수 있다. 그렇죠.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석방하시나요? 이거는 석방을 하고 싶은데 네. 제가 지금 얘기한 포커스 잘 들어보시면 굉장히 장기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전 중립의 어떤 위험의 포인트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일단 올라왔던 측면이 조금 부담스럽다. 이 말씀이시나요? 예, 그 제약업종 내에서 워낙 네. 단기 급등이 심했기 때문에 근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포인트를 떨어질 때 시장 상황과 같이 더불어서 떨어질 때 이런 표현은 어울리지 못했지만 웬떡이지 하면서 저가에 계속 모아나가는 관점 접근 기억하실 들듯이 필요 있겠네요. 네. 이 기업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용의자 동아소시홀딩스라는 이름을 꼭 기억하자.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림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윤정식 대리님, 뭐 지금 시장에서 자신 있게 자식에게 물려줄 뭐 섹터 종목을 골라보라 하면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제약주를 많이 얘기를 하세요, 실제로. 그렇죠? 이 동아소시홀딩스 어떻게 보시죠? 네, 저도 뭐 자식에게 물려줄 주식 뭐 10개 고르라 그러면 바이오 제약 종목들 절반 이상 담을 거고요. 동아소시홀딩스도 그중에 들어갈 가능성이 뭐 충분히 있고 굉장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R&D 투자에 상당한 그런 금액을 투입을 하고 있고요. 그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슈퍼항생제 시벡스트로라는 이 슈퍼항생제가 있는데 출시 이후에 6개월 만에 미국에서만 100억 이상을 팔았고요. 그리고 금년 상반기 안에 유럽에서 판매 허가가 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제약 부분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 바이오시밀러 요즘에 굉장히 셀트리온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바이오시밀러 생산 전문 기업인 DMB라는 거를 설립을 했습니다. 일본 제약업체와 51대 49, 그러니까 동아소시오가 51%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규로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요. 그림 하나 보여드린다면 동아소시오는 한국 임상과 판매를 해서 51% 정도 가지고 되고요. 일본 제약업체에서는 49%를 가지고 있어서 이 합작을 통해서 DMB, 한국과 일본을 공급하는 이런 바이오시밀러 회사도 이제 합작을 통해서 만들었는데요. 바이오시밀러가 굉장히 좀 핫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 이유가 사실 국내에서는 바이오시밀러가 지금 뭐 제대로 우리들이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데요. 지난 6일이죠. 미국에서 최초로 바이오시밀러 그 노바티스의 자회사인 산도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바이오시밀러를 미국에서 최초로 승인을 했고요. 그리고 글로벌 제약업체 2위인 화이자가 제너릭 기업이죠. 호스피라를 또 인수를 하면서 바이오시밀러가 얼마나 커지겠느냐, 얼마나 기대감이 많냐라는 부분들이 글로벌리하게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본다면 뭐 기존의 제약업종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시백스트로 매출이 본격화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부분들까지 가지고 있다면 뭐 제약 바이오에서는 동아소시홀딩스 굉장히 매력적인 모멘텀들이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얼마 전에 또 인포피아까지 또 인수를 하면서 M&A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장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동아소시홀딩스는 뭐 지금 자리가 사실 정고점 부근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그냥 저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냥 밀릴 때마다 담고 들고 간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그 수익률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석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아소시오홀딩스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시밀러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김희애 씨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내내 이쪽 분야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고 또 장기적으로도 특히 주목하실 부분입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 쪽에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인 그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제약에서도 R&D를 통해서 뿌렸던 것을 걷어들이는 측면에서 시장에서 다양한 용의자들, 기업들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동아소시오홀딩스, 시백스트로라는 슈퍼항생제뿐만 아니라 자이데나라는 또 차기 파이프라인, 발기 부전 치료제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쪽 한일 합작 법인까지 현재 석방과 위험 사이의 의견 있는데요. 일단은 동아소시오홀딩스 위험으로 분류하지만 앞으로 계속 기억하시면서 투자의 관점에서 타이밍을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용의자 모두투어.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 업황 호조로 신고가 지속된다. 조정시 매수하자. 여행주 업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유가, 환율 두 가지 모멘텀을 맞죠. 근데 하나 투어로 갈 것이냐, 모두 투어로 갈 것이냐, 인터파크로 갈 것이냐. 예,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네. 알리바이에서 업황 호조 신고가 지속, 조정시 매수하자. 그 멘트 자체는 알리바이는 상당히 맞는 말이에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진실입니까? 조정시마다 매수하자는 맞는데 네. 제가 이제 얘기 들어보면 얘기를 할 어떤 알리바이 근거는 좀 다릅니다. 포인트가 뭐냐면 결국 여행업체들은 출국하는 그 여행객 수도 늘어나야 되고 입국자 수도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먼저 살펴볼 것이 유료 할증료가 국내 소비자들이 여행객들이 출국할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유료 할증료거든요. 네. 작년 4월, 5월부터 계속 유료 할증료가 할인되다가 4월 1일부터는 5.4배 인상이 돼버립니다. 근데 또 유가가 또 내리면 만약에 네. 다시 올렸다가 바로 내리지 않을까요? 뭐 그럴 어떤 변화도 있겠죠. 그러니까 유료 할증료는 어떻게 우리가 예측하기보다는 좀 어떤 변화가 좀 심한 편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도 일단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유료 할증료가 5.4배 인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도 국내 소비자들이 앞당겨서 1, 2월 달에 더 많이 해외여행을 간 것이 아닌가. 또 시기적으로 설 연휴도 꼈었고요. 네. 그래서 당시에 최대라고 나왔던 것이 1월 달에 해외여행객이 183만 명이 최대 규모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유료 할증료에 대한 어떤 그 소식도 뭐 예측이 됐었었고 가장 쌌었으니까 당시에는 그러면서 먼저 좀 여행을 다녔던 어떤 여행객이 몰렸다라는 관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국내 여행객 또 하나 포인트는 뭐 이것만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죠. 국내 어떤 국내 경제 상황을 보면은 소비 여력이 과연 작년에 세금 문제도 많이 있었고 소득도 임금도 동결되고 있고 대기업들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행을 많이 갈 수 있는 어떤 소비 여력이 있을 수 있느냐 앞으로 네. 2, 3분기에 그런 점에서는 좀 약간의 의구심이 들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국내 여행객에 대한 어떤 그 해외 여행에 대한
그 출국이 1, 2월 달에 어떤 정점을 찍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오히려 시간이 가면 올해는 정점의 가능성 좀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이걸 좀 하나의 또 포커스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좀 있다. 계속 좋다 했을 때 좋아지기보다는 불확실성이 하나 남아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여행객뿐만 아니라 중국 여행객이 상당히 중요한 포커스 아니겠습니까? 네. 이 중국 여행객의 포커스 중에 지금도 여전히 많이들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달부터 중국의 여유법이 시행된 이후에 제주도 관광계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엄청난 급증세를 보여줬는데 시행 이후에는 감소된 건 아닌데 증가세가 굉장히 많이 둔화됐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중국 여행객들의 수요가 예전처럼 급증보다는 좀 정체나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를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장 안에서 그러니까 인바운드 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그 시장 중국인 관광객 시장 안에서 지금 모두 투어는 모르겠어요. 하나투어가 그렇더라고요. 그 한중 FTA로 뭐 라이선스를 받아서 중국인을 향한 모객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열린다. 이런 얘기도 모멘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광객이 크게 늘진 않더라도 거기서 자기들이 먹던 파일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투어랑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 여행 상품이 대부분 패키지 상품에서 이익을 많이 남기거든요. 근데 최근에 여행 그 수요자들이 패키지 상품보다는 선호도가 개별 자유여행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상품을 또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 그런 어떤 과도기가 필요하겠죠. 네네. 또 하나는 이 중국 여유법 이후에 그동안 모두투어나 하나투어에서 계속 저가 상품에서 중국 고객을 끌어들인 다음에 한국에서 뭐 다른 걸로 이익을 남기고 이랬었는데 이 부분이 감소되다 보니 이 부분에서 제재가 가하다 보니까 다양한 상품 또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기존의 중국의 성장은 올해는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걸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1분기 실적이 기대감에 먼저 선반영이 주가에 됐다고 보여지고요. 2분기 때는 좀 과도기적인 관점에서 관망의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체포를 하는 게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윤정식 대리님, 요즘 유로화 약세 때문에 유럽 여행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모두 투어 어떻게 보시죠? 네, 저는 좀 의견이 조금 다른 편인데요. 우선은 중국인 관광객 수는 성장 속도는 좀 둔화가 됐지만 지난달 국내 입국 중국인 관광객은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미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캐파로 계속 수익이 발생한다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도체 사업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성장 속도는 둔화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거의 최고치에 달한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반도체 사업이 최대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한다면 모두투어도 중국인 관광객 최대 호황기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웬만한 관광지를 가면 대부분 중국인들 엄청나게 많이 볼 수 있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웃바운드에서는 엔저가 굉장히 심화가 됐기 때문에 일본으로 가는 여행객들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모두투어 리츠라고가 있습니다. 이 모두투어 리츠 상장을 통해서 호텔을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이쪽을 통해서 인바운드가 확대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서울 시내 면세점에 대한 그런 사업 진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업에 대한 관광객 여행 사업은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신규적으로 리츠와 면세점에 대한 기대감과 확대를 통해서 추가적으로도 충분히 상승 가능한 굉장히 좀 매력적인 모멘텀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석방 의견이신가요? 네, 석방입니다. 알겠습니다. 모두 투어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경기가 안 좋은데 여행 가나 그랬더니 요즘은 경기랑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여행 수요는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맞습니다. 요즘 소비 트렌드가 무엇보다 경험을 사려고 하는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뭔가 약간 투자의 관점에서 여행들을 많이 떠나시는데요. 하지만 1분기 실적이 정점일 가능성과 유류 할증료 인상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반면에는 모두 투어의 그 호텔 사업 쪽 관련한 회사의 상장 모멘텀 그리고 시내 면세점 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체포와 석방 사이에서 위험으로 분류하도록 하죠. 요즘 여행업들 사업 확장을 이런 식으로 많이 하네요. 호텔, 면세점, 하나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투어도 인천공항 면세점에 또 입찰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서 모두투어와 동아소시오홀딩스는 위험이고요. 슈프겐 코리아만 석방됐습니다.
모두 투어는 엇갈렸고 동아소시오홀딩스는 그래도 좀 긍정적이었고 전략 있으신가요? 네, 이 중에서 이제 슈프리겐코리아는 약간 매매 전략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적으로 긴 안목보다는 매매 전략으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핫하고 트렌드에 맞는다 보면 될 것 같은데. 급등하는데요. 네, 오늘 급등하는데 네. 제가 나오기 전까지도 12만 6천 원 정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 벌써 이제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매수 가격은 한 12만 5천 원. 그러니까 이 회사의 기술적 흐름에서는 11만 원을 이탈시킨다면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정식 대리님 전략 어떤 쪽이죠? 네, 저는 슈피겐코리아 다시 성장에 대한 재도 약이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여지고요. 매수가는 지금보다 조금 밀린 12만 6천 원 정도에 살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 수 있다면 그 정도 가격은 충분히 매력적일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16만 원 어렵지 않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서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충분히 매력적인 성장주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손절 가격은 11만 5천 원 정도 잡으시면 요 아래로는 조금 열려있기 때문에 요 아래로 만약에 간다면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서 손절 가격은 11만 5천 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슈피겐코리아 11만 원, 11만 5천 원은 꼭 리스크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내일 뵙죠.